먼저 미국 GDP 관련 코멘트부터 듣겠습니다. 안기태 연구원. 예, 어젯밤에 미국 GDP 나왔는데 이게 V자로, 그러니까 전기비 33%니까 V자 반등이 나왔고요. 미국 이제 V자 나온 배경 두 가지가, 하나는 일단 압도적으로 미국이 부양이 컸고요. 그러니까 M2 그로스만 봐도 지금 7, 8월에 미국은 23%, 미국 제외한 글로벌은 11%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일단 돈도 많이 풀었고, 재정 지출도 지금 올해 미국은 60% 늘고 독일은 15%, 그러니까 돈도 많이 풀고 정부가 돈도 많이 쥐어주고 이런 게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3, 4월하고는 다르게 지금 코로나 번져도 미국 애들은 그 사람들이 이동이 줄지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망 중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재정 지출 쪽은 좀 이제 현재 지금 대선 끝나고 나야 아는 거니까 이건 불확실해진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 둔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동이 계속 지금 재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사람들의 그 이동 활동을 체크한 걸 보면은 3, 4월 때는 급락했지만은 그 다음에 코로나 번질 때는 이제 이게 꺾이지 않는 모습, 계속 이동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애들 유통업체들 재고율이 역대 최저치로 좀 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트들이 재고 떨군 걸 다시 주문 오더 들어가면은 이걸 다시 생산 재개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 불확실성 때문에 모멘텀 둔화인데, 중기 방향으로는 개선.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재고를 워낙 많이 떨궜고 지금 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분기를 예상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최근에 확산세 때문에 몇몇 주들은 다시 락다운을 하고 있는데, 네, 4분기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미국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그림에도 제가 이 페이지 아래쪽에 놔두긴 했는데, 이게 유럽 애들은 지금 다시 락다운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이제 얘네들이 주는 통계 중에 이동지수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3, 4월 달에 코로나 처음 번졌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급락,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왔다가 7, 8월에 코로나 2차로 번질 때는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동지수가. 그리고 10월에 다시 코로나 번질 때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미국 안에서는 리조트를 가거나 스타벅스를 가거나 좀 돌아다닌다는 얘기로 유추가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이동 재개를 하면은 이게 결국엔 돌아다니면 뭔가 돈을 쓰고 서비스도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론이 지금 3분기가 워낙 세게 나서 4분기가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얘네들이 보통 2% 정도는 나오는 애들이니까 2% 정도는 4분기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22 관련 코멘트 듣겠습니다. 박민수 연구원. 네, 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22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QE 모두 동결했지만 12월 회의에서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조정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추가 통화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EPP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성격으로 마련한 QE인 PEPP 확대가 22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하방 위험, 물가 부진, 유로화 강세 부담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EU 경제회복기금 편성과 유로존 각국의 재정정책 확대를 근거로 독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왔는데요. 예상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상승 압력이 좀 무산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ECB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내년 초에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도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가 통화 완화 조치와 물가 상승률의 플러스 반전이 맞물렸을 경우에 독일 금리가 큰 폭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말로 갈수록 독일 금리는 상승 시도를 계속해 나갈 전망이고요. 글로벌 금리의 하단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글로벌 선진국 금리 역시 상승 재료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희는 주요 선진국 국채 투자는 여전히 신중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주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노동길 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한 주인데요. 미국 대선이라든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의 발표, 그리고 F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결국에 주식시장이 강하게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사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 강도가 될 것인데요. 지금 재정정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정세를 보일 경우에는 통화정책 이벤트라든지 FMC 쪽에 관심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빅스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물 가격이 다른 월물 가격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11월 물을 통해서 미국의 대선을 해지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지금은 이 11월 물 가격보다 당장 스팟 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대선 불복 우려보다는 당장 있을 만한 코로나19의 확산세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장 주식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선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주식시장 방향성이 결정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운 가운데 중장기 관점에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업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저희 기본적인 방식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같은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가 개선이 된다면은 좋아질 만한 업종들 그리고 연말까지는 MSCI라든지 KLX 주가지수 변경과 같은 이 초과 수익을 추구할 만한 전략들을 펴는 게 바람직한 투자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코스피 200 매도세가 나왔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한 지연에 대한 일부 실망감도 가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 1월에 다시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되돌림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까지 마저 드릴게요. 네, 한강경 연구원. 네, 저희 월보이고요. 우선 이번 달 크레딧 투자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내외 모두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크레딧 투자의 성과가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올해 연말까지 그 다음에 좀 더 이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프레드가 아무리 축소가 되더라도 금리 상승 폭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고금리 채권 지금 투자 시점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금융 지주 차원의 코코본드 발행액이 올해 발행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 지주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은행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수익성이 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은행 계열들 보험회사라던가 캐피탈 이런 데를 이제 인수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도 우리 금융지주가 기존에 이제 LP로 참여했었던 우리 캐피탈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 행사를 청구를 했죠. 아주 캐피탈에 이어서 에키온 캐피탈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연말까지 저희는 국내에서는 A등급의 여전체라던가 A등급의 회사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지주 계열의 코코본드 이런 고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고 글로벌에서도 하이힐드 위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산업기업 쪽으로 갈 텐데, 이게 대부분 다 실적 발표들 내용들이고, 기업도 좀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이노션 이화정 연구원. 네, 어제 이노션 실적 발표했습니다. 저희 당사 추정치에 부합했고,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았고요. 이제 이유는 그냥 저희 웰콤 효과 정도로 어느 정도 외형 성장은 했지만 또 동시에 웰콤으로 인해서 600명 늘어난 인원 때문에 인건비가 약 30% 상승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5%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이제는 이제 11월 다 됐고, 저희 2021년에 이노션 상황 보시면은 내년에 저희 캡티브 광고주가 브랜드 추가 그리고 CI 변경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외형 성장 가능한 가운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부분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좀 완화된다면은 웰콤 인수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지금 늘어난 인건비를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강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내년으로 기준 시점 변경해서 74,000원으로 19% 상향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제일기획인데, 이유는 저희 지금 배당으로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익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옆에 보시다시피 한 2.1%에 불과할 것 같아요. 제일기획 대비로는 약 절반 정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올해 배당 성향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2%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M&A 의지 있나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M&A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3분기 기준으로 현금이 7,60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 지금 디지털 광고 부문으로 M&A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만도하고 현대모비스 조성우 이사님. 예,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47,000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익 전망치를 내년하고 후년을 한 20% 정도 올리면서 지금 조정을 한 거고요. 지금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두드러진 부분은 에이다스 부분이 매출액이 한 2,118억 원으로 이제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양호하게 나타났다라는 점하고, 이제 고객 다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425억 원으로 이제 2.2%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액이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에서 현대차 비중이 지금 3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국 시장이 좋아지는 효과, 그 부분을 현대차가 좀 부진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객 다변화가 잘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전기차 회사 쪽으로의 어떤 그 샤시 부품 공급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고객 다변화가 실제적인 어떤 매출 성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3분기에 글로벌 판매가 한 8% 정도 줄었고요. 지금 만도가 이제 매출액을 한 2% 정도 늘릴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고객 다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나 중국 쪽 그 구조조정, 비용 절감을 해온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전체적인 이익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컨센서스나 예상치보다는 숫자는 잘 나왔고요. 지금 사실 뭐 수익성보다는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전동화 매출액이 분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화 매출 비중이 이제 12.5%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요 부분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출 성장의 이제 드라이버가 계속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확보 과정에서 수익성도 계속 지금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동화 관련된 중장기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장기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화 매출 비중은 올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2.5%고요. 이게 2025년에는 한 31%까지 지금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듈 쪽의 어떤 그 매출이나 수익성 이런 부분들은 올해를 저점으로 향후 한 3년, 5년간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도는 저희 그 부품사 쪽에서 좀 선호도가 그동안 좀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혹시 최근에 좀 움직임 보면은 좀 비율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좀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그 북미 쪽도 아까 좀 테슬라 쪽 좀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북미 쪽에서 좀 테슬라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 상대적인
그러니까 만도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전망치를 올리면서 이번에 이제 TP를 조정을 한 거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그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는 지금 PBR이 0.7 정도 되고, 만도가 한 1배가 조금 넘습니다. PBR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현대나 기아나 모비스 쪽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인 선호도는 현대, 기아, 모비스를 더 좋게 보고요. 그러니까 만도에 대한 뷰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 전기차 회사 지금 매출액이 비중이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 지금 매출액의 대략 한 20%에서 25%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서 올해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지금 끌어가고 있고요. 뭐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생산도 지금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전기차 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안재민 연구원. 네,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이제 라인 연결 기준에서 좀 빠지면서 회계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 숫자들을 뒤에 4페이지 표 1번 한번 봐주시면 이제 매출이 이제 본사 기준으로 사업부가 이제 좀 변경이 됐고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이제 주력 사업인 이제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그 분류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커머스라든지 컨텐츠, 클라우드 이쪽에 지금 매출 성장을 보시면 커머스가 YOY 40%, 핀테크 67%, 컨텐츠 31%, 클라우드 66%. 그러니까 뭐 지금 탑라인이 상당히 좀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후내년까지 이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여전히 저희 인터넷 업종의 성장세 강력하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라인하고 제트홀딩스랑 이제 경영통합 합병이 2월에서 3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트홀딩스 실적 발표 있는데 일본의 공정위가 승인이 난 만큼 아무래도 합병 시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관련해서 이제 이 제트홀딩스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아마 이 라인과 합병 이야기를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정위 승인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되면서 저희는 다시 주가 상승 좀 보여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침에 지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셋 다 뭐 미국 아까 GDP 이야기 한 것처럼 엄청난 서프라이즈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EPS가 1.9달러인데 2.7달러 나왔고요. 구글이 11달러였는데 16달러 나왔고, 아마존이 7달러인데 12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다 워낙, 저희 이제 그 인터넷 업체들 조금 조정 좀 받았었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달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TA항공. 예, TA항공 대신 간략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투자 의견은 홀드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3,200원에서 2,300원으로 하향합니다. 목표 주가는 19년, 20년, 21년 BPS를 가중평균에서 산출한 BPS에다가 저희 타겟 PBR 1.4배를 적용하여서 산출하였고 여기에 유동성 관련 불확실성으로 10% 디스카운트해서 산출하였습니다. 저희 그 기본적인로 보고 있는 가정은 21년에도 운항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 공급력을 나타내는 그 ASK가 2019년 대비해서 20년에는 68%, 21년에는 6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금 668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고 또 모회사인 티웨이 홀딩스가 BW 300억 원을 발행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21년에도 운항 정상화가 어려워서 유동성 우려가 재차 발생할 수 있을 것을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에 아까 말씀드린 10%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3분기에도 운항 차질이 지속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국내선 운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선 수요 증가하고 유상 증자, 비용 절감, 또 정부 지원 등으로 현금 유출 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투자 의견 상향을 위해서는 향후 산업 내 저비용사 중심으로 구조 조정, 또 이에 따른 기재 공급 감소, 코로나 백신 개발 여부, 또 운항 정상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도현우 연구원. 예, 삼성전자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 12.4조 원 나왔고 반도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증가했고 실적 증가를 제일 많이 주도했던 부분은 이제 IM이랑 그리고 CE 사업부입니다. 스마트폰이랑 TV가 상당히 잘 팔렸기 때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이쪽 부분에서 서프라이즈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량이 54% 늘어났고 TV 판매량이 72% 증가해서 TV 쪽은 뭐 거의 역대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한 게 스마트폰이랑 TV 세트 수요로 연결이 됐고 회사 측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 없이도 이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이익률이 상당히 크게 개선된 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근데 실적이 이렇게 뭐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크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어저께 특별 배당이 나온다라고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회사에서 되게 강조해서 얘기한 게 반도체 투자를 많이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뭐 공급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저희는 10조 추정을 하고 있고요. 10조라는 숫자가 뭐 최근 트렌드를 보면 괜찮은 숫자기는 한데 3분기가 이제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QOQ로 한 18% 정도 감소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가격이 빠지니까 영업이익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적이 한 2조 원 정도 내려가는데 제일 영향을 또 많이 끼치는 게 이제 IM 부분이랑 CE 부분입니다. 3분기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원래 4분기가 성수기인데 4분기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때 팔려야 되는 것들이 3분기로 좀 미리 땡겨져서 좀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좀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량 7,800만 대 추정을 해서 3분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 한 1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반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게임 콘솔이라든지 노트북 PC 수요 호조는 여전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연말부터 한 12월 정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안지민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미국의 뭐 인터넷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최근에 이제 폭증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한 8주에서 지금 한 6주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12월 가까이 가면 다시 4주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12월부터는 다시 메모리 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가격이 이제 플랫 정도 기록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D램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자의 주가가 좀 빠져야 좀 유리한 면이 좀 있나요? 뭐 지배구조 상으로 뭐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좀 많이 취득을 하거나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려면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는 게 뭐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 현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상속세도 내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 지분을 취득하려면 근데 삼성그룹 내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좀 많이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늘리려면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D램 쪽에 투자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배당을 좀 많이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표면적으로는 유리한데 오히려 저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이 결국 내년 초에나 좀 지나야지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지금 예상으로는 11월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특별 배당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안 한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고 지금 뭐 프리캐시 플로우라든지 이런 게 좀 확정이 되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LS 일렉트릭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까지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해외 쪽 수주 부진했던 그 상반기 때 영향이 하반기 실적, 3분기 때 이제 좀, 네거티브로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계속 좀 패러다임 전환되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전반적인 전력 사용 증가나 생산 패턴 이제 변화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미스한 부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 수주 부진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환율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들이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은 이제 저희 추정치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때 이집트 터널청 등을 포함해서 해외 수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 증설이나 데이터 센터 증설 등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아리백 시행 그다음에 ESS 같은 것들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대우건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분기 때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분양을 이제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만 세대 정도까지 분양을 했고, 둔촌주공을 제외하더라도 3만 5천 세대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분양 물량이 1.2만, 2.1만, 그 다음에 지금 2020년에 3.5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주택 매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분기 때 주택 건축 매출 1.3조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4분기부터는 1.4조, 내년 상반기에는 분기당 1.5조 이상 나오게 되면서, 연간으로는 내년에 주택 매출 6조 이상, 그리고 뭐 GP 마진 15% 정도 감안을 하면은 대략 매출 총익 1조 정도 벌 수 있는 사업부가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 THT 사업들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매출도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LNG, 모자ம்பி크 LNG 프로젝트들 수주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3행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 수주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금 3분기 누적으로 화공 부분 해외 쪽은 4천억 정도밖에 못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본계약으로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이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계속 좀 부진한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17년과 같은 7조 이하로 수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어려운 게 지금 3분기 누적 12.3조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신규 수주가 없으면 내년에 매출 쪽에서의 성장이 없다라는 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투자 의견 홀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은 현대건설기계 최주명 연구원. 현대건설기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닌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 폭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랑 비교를 했을 때 북미 지역 매출이 40.2% 감소했고요. 유럽 지역도 한 18.5% 감소했고 신흥시장도 한 12.7% 정도 감소를 해서 생각보다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쪽의 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중국 외 지역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예상대로 나왔지만 수익성은 좀 이에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문제가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사이에 좀 괴리가 시장의 추정과 저의 추정과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중국 법인 지분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회사들을 100% 홀딩하고 있지만 중국 법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좀 그 6페이지 그림 3번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생산 법인을 손자 회사로 거느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율이 각각 좀 60%, 60% 떨어져서 실효 지분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중국 법인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게 본사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게 현재 실적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강세만으로 현대건설기계의 지배주주 순이익 개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이 회사의 주가 상승에 필요한 재료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러한 회복들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DGB금융하고 BNK금융, 조보랑론관. 네, 어제 지방은행 2개 실적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저께까지 이제 은행 실적이 다 나왔는데요. 얼만큼 이 비은행 부문, 비이자 쪽에서 견조한 실적을 실현했는지와 충당금을 더 적립했는지 아니면 줄였는지에 따라 실적의, 이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비은행 쪽은 증권 계열사가 수익을 내는 투자 부매에 편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얼만큼 서스테이너블 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아웃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BNK는 지난번에 충당금을 덜 쌓아서 우려 포인트였었는데요. 그 부분을 3분기에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좀 충당금 이슈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는 했으나 4Q까지는 저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DGB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의 드라이버가 물론 비이자 이익이었는데 이 부분이 증권도 있지만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개선과 대출채권 매각이익 이런 부분은 다음 분기에 또 서스테이너블 할지 의문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기는 했으나 저희의 홀드 의견을 바꿀 정도로 뭔가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도 실적 발표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뉴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코는 미국의 철강 회사하고 현대제철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고 규모도 좀 비슷합니다. 2,500만 톤 정도 되니까 현대제철 2,000만 톤이고 여기는 판재료랑 다 동영강하고 있고요.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거는 리포트 보시면 되고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뉴코 주가 좀 보시고 그다음에 US스틸 X라고 티커가 X인데 US스틸 보시면 주가가 딱 비교해 보시면 그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뉴코가 주가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US스틸은 이제 판재료 중심의 회사고 고루 업체고 뉴코는 이제 동영강도 같이 하고 있고 정규로 업체인데 실적 내용을 보면 일단 비주택용 건설 부분의 수요가 좋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판재료 쪽은 이제 아직은 좀 회복이 이렇게 빠른 것 같지 않고 자동차 쪽이 좀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멘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안기태형건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 쪽이 좀 돌아서고 이제 이게 판재료라는 게 대부분 자동차라든가 이제 제조업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쪽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좀 더 확산세가 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겨울철에 좀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라서 금방 나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지표가 좋아지는 걸 보고 좀 접근하자는 게 저희들 계속 전략 쪽하고 뷰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환학, 박수선 연구원 말씀해 주세요. 네, 환학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수주 회복 기대로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를 의미하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존 전망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했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한 30%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한 50% 가까이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7.5%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환학과 관련한 일본의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수주 회복을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지역 같은 경우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분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도 수주 회복이 관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부터 수주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수주 증가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학도 그렇고 환학을 비롯한 일본의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